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혐오와 배제 시대, 시민정신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된 계명대학교에서 왔고요.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죄송합니다. 학부에서는 이제 불문학을 전공을 했고, 중간에 제가 이 현실 정치에 잠깐 몸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했느냐? 그거는 아니고, 정치인을 서포트를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치와, 제가 전공을 했던 프랑스, 요 지역과 어떻게 연관을 지을까 해가지고, 저는 국제정치,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명대학교에 있습니다.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최근에 하는 연구는 극우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제 지역적 베이스가 아무래도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하고 또 이 지역하고 연관이 많이 되죠? 어딜까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가 이게 요새 많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는 해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적, 정책적,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와 연관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통합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국가 통합과 또 연관된 이 한반도 통합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 다 하는 척척 박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는 이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혹시 오늘이라도 아니면 최근래라도 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혐오의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있으시네. 약간 왜 혐오감이 드셨을까라고 묻기가 제가 조금 무섭긴 한데, 맨 처음에 든 학생, 아까 회색 옷, 그쵸? 맞죠? 혹시 어떤 거에 대해서 혐오의 감정을 느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감정이 굉장히 끝에 있는 감정,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불쾌한 상황을 마주하셨군요. 또 이쪽에 학생도 있었어요. 그쵸? 누구였나요? 학생은 어떤 거에서 혐오의 감정을 느끼셨나요?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정치적인 것과 다 엮는 것 자체, 상황, 현상 자체가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혐오의 감정까지 가고 있다. 요새 많이 이 혐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긍정적인 키워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혐오라는 감정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왜 이 혐오라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삶에 가까이 오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회, 시대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불안하세요? 내 삶에, 내 미래에, 아니면 당장 오늘 하루 불안함, 걱정 이런 걸로 가득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기 잘 앉아 계시고 있죠. 그렇죠? 지금 왜 갑자기 이 혐오라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에 가까이 오게 됐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적 불안, 불평등, 그다음에 남을 믿지 못하고 사회를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상실감, 내가 무언가를 자꾸 잃는 듯한, 나의 것이 자꾸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거기에 더해서 그것과 더해서 공포감까지 느껴지는, 그리고 내가 미처 겪어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함에 있어서의 공포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질병, 전염병 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죠? 전혀 우리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우리 사회에, 나의 삶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온갖 게 다 엮여 있어요. 그렇죠? 단순한 삶을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엮이고 저것도 엮이고, 그래서 복잡한 문제, 제발 간단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해답을 찾기가 쉽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아니면 특정 대상을 탓하는, 잘못을 전가하게 되는 상황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혐오와 거기에 따른 배제라는 그 키워드가 지금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우리가 이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구촌에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정치 시스템, 민주주의 체제까지도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오라는 키워드 자체는 정말 단순하게 혐오의 감정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로서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혐오가. 자, 그러면 이 혐오는 뭘까요? 이 혐오에 대해 저는 항상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중요한 수업에 들어감에 있어서 키워드는 정의를 내리고 가요. 정의를 내리고 가는데, 자, 혐오. 제가 이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혐오를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라고 했는데, 아마 이 손을 든 두 친구 말고도 다른 우리 수업에 있는 학생들도 이 혐오라는 감정을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보거나 그런 감정을 아니면 마주해 보거나 다른 사람의 혐오하는 그런 분노의 모습을 마주해 보거나 어쨌든 어떤 식으로라도 접해봤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혐오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한번 보죠. 자,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까지 올라갑니다. 자, 감정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혐오는 우리가 알다시피 감정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뭐 누구 특정이 아니고 다 모든 학생이 손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악설을 믿는다. 성선설을 믿는다. 자, 나는 성선설을 믿는다. 성선설을 믿는다. 오, 아니다. 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악했던 것 같다. 성악설이 맞는 것 같다. 선생님까지, 교수님까지 성악설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 혐오라는 감정은 좀 전에도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부정적인 키워드로서 읽히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성악설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혐오라는 감정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혐오는 공포, 분노, 놀람, 슬픔, 행복과 함께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혐오다. 본 내추럴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지고 태어난 자연적인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악설을 믿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태어날 때 혐오라는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윈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반면에 아니다. 이 혐오라는 감정은 가지고 태어났다라기보다는 사회가 만들어준 감정의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분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오타를 냈는데 뉴스바움이 아니라 보통 누스바움이라고 읽습니다. 마사 뉴스바움은 뭔가요? 누스바움입니다. 누스바움. 어때요? 약간 저 이분의 이미지를 저는 뭐 이분의 책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사진을 봤을 때 낯설지가 않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찾으려고 볼 때 약간 이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해리포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맥고나걸 교수님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날카로우면서 정말 똑똑이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누스바움 이라는 학자는 심리학자이자 정치 철학자입니다. 미국의 아마 제 기억에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것. 하버드 대학을 나왔죠. 정말 똑똑이네요. 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이 누스바움은 지금 최근에 인간의 감정을 측정하는 유엔의 감정 측정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존경받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스바움이 혐오는 투사적 혐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은 이 사회에서 말 그대로 보여지는 감정이 어떤 단체나 개인한테 투영이 돼서 만들어지는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내가 사회적 어떠한 경험을 함에 있어서 그 경험이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사회적 감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혐오라는 감정 자체도 상황과 또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집단이 겪는 문화에 따라서도 혐오의 감정 또한 분출되고 만들어지는 형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감정으로서 읽는 혐오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혐오는 타자를 열등하고 부정한 존재로 규정하는 사회적
구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성악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 보니까 어쩌면 다윈의 사람은 혐오의 감정을 갖고 태어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 원래 갖고도 태어났지만 그거를 꽁꽁 숨기고 있다가 어떤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내가 겪는 이런 어떤 문화적 아니면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숨겨져 있던 분노가, 혐오가 빵 터지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혐오라는 감정을 정말 감정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에는 이 정치 사회학적인 현상으로서 이 감정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혐오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혐오는 어떻게 집단화가 되는가? 지금 아까는 개개인이 혐오의 감정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 차원에서의 혐오가 지금 좀 전에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정치사회학에서는 다르게 읽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현상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개인의 감정이 모두가 겪는 혐오의 감정을 왜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과 연관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불안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거에는 혐오의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옛날 사람들은? 과거의 그 사회 집단은 혐오의 감정을 갖지 않았을까? 공동의 감정이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도 있었겠죠.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계급 사회가 있었고, 사람들의 어떤 그 계급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은 만나지도 않아야 될, 이 사람은 상종하지 않아야 될 그 정도로 거의 혐오에 가까운 계급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 계급이 뭔가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망나니, 그쵸?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백정.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백정보다 더 낮은 계급이 망나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경계를 지어서 그들과의 만남, 접촉조차 하기 싫어하는 정말 혐오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혐오라는 감정은 개인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감정으로서 혐오는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왜 최근에 와서 혐오 계속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또 이유가 있겠죠. 과거에는 그 집단, 작은 집단 내지는 개인의 감정을 그렇게 공유하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작았던 것이죠. 근데 현대 사회는 어때요?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보지도 아예 얼굴조차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에게 전달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굉장히 빠르고 넓게 확산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혐오라는 것이 이 사회 문제로 읽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한 집단 내에서 만들어졌다가 확산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그것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되고 알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것이 미처 진짜 심각한 문제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너도 나도 그것이 그 감정이 전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사회 문제죠. 그래서 이 사회 문제로 읽히는 혐오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몇 년생인가요? 2006년? 7년? 8년? 그렇죠. 그때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경제적 위기로 시작해서 연결됐던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지금은 또 다른 환경을 만나서 더 나빠지고 모르겠어요.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혹시 주식하는 친구 있으면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전 그 글도 봤어요. 하이닉스를 사고 파는 사람들 그 커뮤니티에 갔더니 나 모르게 지금 전국민 부자 되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미래가 더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앞날이 과연 밝은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듦의 연속이다. 지침의 연속이다라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크게 이 불안감이 계속해서 쌓여서 우리는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서 나의 불안을 남에게, 나를 불안하게 하는 누군가를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너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의 구두를 혐오했어요. 구두가 왜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면서 구두굽이 하나가 빠져서 구두굽을 갈고 나오자마자 반대쪽 구두굽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신고 온 이 구두를 혐오했어요. 이럴 정도로 정말 사소한 것까지 이제는 분노의 감정을 넘어서 그 극단의 감정까지 사소한 거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사소한 거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혐오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 감정이 굉장히 격해진 것 같아요. 사소한 자극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왜? 내가 가뜩이나 힘든데, 여러분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집에 갔는데 누가 뭐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가 건드려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힘듦이 분출이 될 곳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분출의 대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타자 설정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힘들게 된 상황을 만드는 유발 요인이 무엇인가? 내가 있던 평범한 범주에서 다름이 들어왔을 때, 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민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난민, 그 다음에 또 우리 사회에서는 북향민, 또 성소수자, 우리가 보통 이라고 생각을 하는 기준, 스탠다드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는 순간 뭐예요? 사람은 나의 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우리 사회가 그 공동의 적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도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난민과 관련해서 유럽에서 난민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난민이 과거에는 없었나? 있었죠. 난민 계속 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많이 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게 바로 2007년, 2008년입니다. 이제 시리아, 리비아 공습하고 이제 마구잡이로 난민들이 아프리카에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은 전쟁이 나면 바로 옆 나라 조금만 가면 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갈 것 같은데 굳이 바다를 헤엄쳐가지고 유럽 땅으로 넘어온대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는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물밀듯이 난민이 몰려온다. 이런 자극적인 멘트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들 것 같아요? 왜? 더군다나 물밀듯이 엄청난 많은 수가 내 삶의 터전으로 들어오고 있네, 들어오다 못해 침범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평범한 삶을 침범하는 외부자, 타자가 바로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던 우리는 그들을 혐오한다라는 공동의 감정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와 우리를 구분짓기 시작을 하는 게 이 혐오의, 그러니까 배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나와 다른 타자라고 구분을 할 것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열등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비열한 감정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한, 그리고 사회적 소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묶어서 타자화시키고 거기에 더해서 나의 불편함을 주는 대상으로 여겨서 그들을 집단으로 말 그대로 혐오의 대상으로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게 우리 내부에 있는 사회에서도 만들어지고 그것을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은 최근에 미디어가 되겠고 또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사람들의 감정의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을 철저히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보내죠. 경계짓기를 합니다.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거기에다가 더해서는 더 나쁜, 그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더 나쁜, 악용된 프레임까지 씌우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한테 예를 들면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정당한 세금을 내는데 모든 국민이 똑같이 내 세금을 냈을 때 얻는 사회복지 혜택을 그들은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아니니까. 타자니까. 쟤네는 원래 우리가 아니니까로 경계짓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사회적 혐오 현상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현상들이죠. 자,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어떤 혐오가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 혐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보호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뒤에 숨어서 막 공격을 하죠. 그런데 그 공격의 대상이 갑자기 생겨나기도 하고, 특히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죠? 연예인. 그렇죠?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혐오의 감정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를 막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 좋고,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에 봤을 때 비도덕적인 표현이고 옳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죄책감 없이, 왜? 나한테 피해를 주니까 라고 해서 그들은 당해도 싸라는 감정으로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혐오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그것들을 보통 헤이트 스피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이트 스피치를 통해서, 이건 범죄거든요. 헤이트 스피치를 통해서 말로써, 그리고 또 헤이트 비올런스라고 해서 폭력도, 여기가 폭력 큰 틀 안에 스피치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물리적인 폭행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혐오의 감정을 표출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 그것을 이용하는 집단이 또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누구죠?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그다음에 대중의 인기를 얻어야 돼요. 대중의 선호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중들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자극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점점 더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자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혐오하는 대상을 같이 혐오하는 그런 옹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정치적 현상인데, 이게 왜 안 좋은 현상이냐? 이 우파, 좌파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보수적, 진보적,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그런데 극단적으로 갔을 때가 항상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극우만 문제고 극좌는 문제가 아니냐? 극으로 간 모든 것은 항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극은 서로 돌아서 만나요. 극우와 극좌는 가끔 가다가 공통의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공통의 의견을 낸 원인이 좀 다를 뿐. 그래서 이 극과 극이 만날 때 항상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다른 감정을 조장하는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걸러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비판적으로 사회를 봐라라고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만의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젊은 친구들한테 항상 이제 당신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20대 특히 대학생들은 나는 젊으니까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부분이고, 저도 수업을 할 때 항상 물어보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특히 소셜 네트워크에선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보이니까,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런 알고리즘이 얼마나 많이 뜨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네 라고 남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케이스대로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통계에 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20대가 지금 좀 다르기는 합니다. 퍽 보수적이래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퍽 진보적이고, 사회적 이슈가 뭘까요? 동성애, 낙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괜찮다, 뭐 수용할 수 있다, 우리 사회 내에서 같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열린 마음을, 일단 생각은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꽤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친구들은 아니야, 나는 진보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정책을 보시고 투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이념, 갈등,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나의 삶에, 우리 지역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를 판단하고 뽑으셔야지, 이 자극적인 걸로 현혹하는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똑똑하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인, 이 삶에서 증폭제가 되어서 우리 삶에 만연한 풍토처럼 돼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정으로만 끝났다라고 하면 위험하네, 그래도 이런 감정을 갖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폭력으로 이어지고 범죄까지 이어지면 그때는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시 옳게, 바르게,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사회가 계속해서 분열이 될 거고요. 극단적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나쁜 감정은 점점 극단적으로 가고 있대요. 남성과 여성의 그 생각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지역 간 격차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끼리도 점점 극단으로 생각이 가고 있대요. 그런데 그럼 중간은 어디 있어요? 그 중간 지점이 합의점인데, 어디든 합의점인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양쪽으로 어딘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회는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회에 대한 불만들에 대해서 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에 대해서 그들을 배제하고 경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중간 지점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젊은 이 고등교육을 받는 우리 배운 젊은이들은 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혐오라는 감정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감정이고 존재해도 나쁘지 않은, 존재해도 되는 감정으로 느끼게 되는 것일까? 이게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괜찮은 감정, 있어서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혐오라는 감정이 도덕성과 결합을 하면 정말 무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별과 배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정당한 거야. 그렇게 해도 되잖아. 왜? 우리 사회가 용인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타자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뭐 난민이라든지 이민자라든지 또 누가 있냐, 뭐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범죄에서 벗어나는 집단뿐만이 아니라 되게 사소한 작은 집단에서도 이런 감정이 투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 이제 커뮤니티가 개설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 에타 많이 들어가죠. 에타에서 굉장히 이제 다른 학과나 아니면 뭐 특정 대상을 두고 갈라치기를 한다던가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글이 올라온다던가 이런 걸 되게 쉽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가깝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혐오라는 사회적인 현상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은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응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순간 그것을 이용하는 또 다른 정치 세력이 있고 미디어가 있고, 그것이 또 그들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증폭하겠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 꼬리는 계속 물고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 사회는 점점 더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 수업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 도덕이라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 가정 내에서도 도덕의 기준에 대해서 항상 배웁니다. 남의 물건에 탐하지 마라. 뭐 남의 집에 뭐 들어갈 때는 뭐 어떤 예의를 큰 뭐 어르신을 볼 때는 예의를 지켜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규범, 도덕적인 규범을 우리는 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은 혐오의 감정은 괜찮다, 누굴 혐오해도 된다라는 배움을 얻으셨나요? 절대 그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사회에서는 그 혐오의 대상, 어떤 대상을 혐오해도 된다, 그거 괜찮아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당화되고 도덕성을 잇는 순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제는 툭하면 그 집단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야기한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 책임을 전가할 무언가를 무조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예요? 나도 그 집단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좀 우려의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별과 배제는 절대 정당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이 정치적 도구로 혐오가 굉장히 이용이 되는데, 포퓰리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선거철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 정치적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와닿는 정책인지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거는 진짜 내 삶을 바꿔줄 만한 획기적인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다라는 것을 뭐 기억하거나 최근에 들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것처럼 메시지를 내보내는, 이게 과연 될까? 아니면 그냥 그 위기를 순간적으로 모면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 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거의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은 꼭 할 수 있대요. 이 포퓰리즘이 대중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복잡한 사회 문제의 원인을 특정 집단으로 단순화해서 대중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시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맞아, 내가 힘든 게 걔네 때문이었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깨달음을 줬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다 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이 국가가, 이 사회가 건강한 정치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을 우리 여러분들은 걸러내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의 자극적인 무언가를 자꾸 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진짜 그럴까? 왜 그랬을까? 항상 물음에 왜를 달고 한번 그 이유를,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보는 습관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대 그들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 이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사회 너무 갈라치기 되어 있어. 너무 분열이 되고 있어. 언제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연대, 또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 정치적 도구로서 이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요구하는 이 혐오라는 감정을 꼭 걸러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히 유럽에서는 제가 이제 전공이 아무래도 프랑스다 보니까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거기는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근데 그 1차 투표에서 어떤 한 후보가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투표를 해요. 다시 투표를 하는데 1등하고 2등이 올라갑니다. 2차 투표를 해요. 이제 거기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나올 수는 없지. 2명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동점이 나올 확률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2차 투표에서 당선이 되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유럽은 이 극단적인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쵸? 세계전쟁의 요인이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특히.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극단적인 정치 성향의 정당이 제도권 내, 즉 국회의원이 되거나 시의원이 되거나 이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이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아까 프랑스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에서 이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여성 정치인이 있는데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그 선거 유세 이런 자리에 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히잡을 쓴 이슬람 여성이 있다. 저 벌레 데리고 나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극. 근데 이런 식으로 저 벌레 데리고 나가. 여기에서 못 들어오게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엄청나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 혐오를 조장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시민들이 제재하지 않을까?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정말 여러 번 재판을 갔어요. 여러 번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번 고발 당하면 한 번 벌금 낼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또 충돌하는 게 뭐냐면 발언의 자유인 거예요. 발언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또 막아서는 안 된다. 와, 이 발언, 아무리 개인의 발언이라도 사회적으로 분노와 어떤 수치심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제재해야 된다가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마린 르펜이 대통령 후보에 나왔어요. 원래 아버지는 더 해요. 아버지가 있는데 장마리 르펜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더 극단적이었어요. 더 심한. 근데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정치 생활을 계속 이어나기 힘들겠다. 그래서 딸이 분리독립을 합니다. 딸이 나와가지고 정당을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온화한 보수주의자입니다라고 했는데 아까처럼 저 벌레 데리고 나가, 이런 바퀴벌레 데리고 나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르펜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2차 투표까지 2등으로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이전에는 유럽 사회 내에서는 극우 정당의 정치인들이 말 그대로 제도권 내에 진입하는 것을 시민들도 용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통령 후보에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거에서 2등까지 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죠. 심지어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거의 그 2차 투표까지 또 가기는 했어요. 2차 투표까지 가기는 했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58대 42 이 정도로 굉장히 그 격차가 줄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 마린 르펜 정당이 1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지도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제발 시민들아 너네 생각을 해봐라. 이 극우 정당이 국회의원 제1정당이 되면 우리 프랑스가 어떻게 되겠니? 라고 대통령이 나와서 말릴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유럽에서는 이들 타자에 대한 두려움, 사회에 대한 경계, 사회 내에서의 그들에 대한 경계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독일, 그렇게 그들의 극단적인 표현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하던 독일도 지금은 어때요? 극우 정당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심지어 히틀러를 추앙하는 집단까지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다들 힘들구나, 다들 예민하구나, 다들 걱정이 많구나, 다들 누군가 나의 피해를 대신 말 그대로 욕받이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들은 또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SNS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가 뭐냐면 이 유럽에서 발생한 혐오의 감정이 아시아로 넘어오는데 그 넘어오는 기제는 뭐겠어요? 당연히 네트워크 상이죠. 네트워크 상으로 넘어오는데 그게 어디를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냐면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일본은 또 누구를 그렇게 혐오하는지 아세요? 일본이 원래 이 혐오의 감정이 이제 한국보다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혐오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특정 집단.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제특회, 그래서 제1 한국인을 혐오하는 모임, 정치, 시민 모임까지 생겼고, 그들이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오사카 어디에서 뭐 혐한 시위를 했다. 주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혐오의 감정의 대상, 그 타자가 누구냐면 바로 한국인이에요. 일본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민을 가서 일본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한국인. 여기에는 한국에는 이제 남한 사람도 있고 북조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대상.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제1 한국인들은 다 문제다. 왜?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날로 먹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왜 그들을 떠먹여줘야 되는가라고 대상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의 시작은 사실 또 그게 뭐였냐면 K-팝이었대요. 한류에서부터, 한류가 너무나도 이제 일본 아주머니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또 쟤네 한국이 침범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국이 싫어요. 이 타자를 만들기 시작한 거고, 이 한국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 그러니까 이들을 타자와 우리와 다른 경계짓기, 너, 나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딱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그들의 문화가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일본의 문화를 좀먹고 있고, 그들의 경제적 이득을 한국이 취득해가고 있고, 쟤네 경계해야 돼. 우리 사회에서,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내쫓아야 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혐오의 대상이 한국인이에요. 그래, 그 어떤 그 프레임이 어디로 넘어왔냐면 또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극우 사이트가 뭐죠? 일베에서 그 게시물들이 그 일본에 있는 여러 혐오 또 온라인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게시물들을 긁어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대상을 한인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뭐 20대 여성, 아니면 또 뭐 어떤 정치인, 그다음에 북한, 그러니까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바꿔서 한국 사회에 그것이 이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혐오의 사회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어지고 연결이 되고 그 감정들이 전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감정은 전 세계적으로 또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감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이 소외를 만들고 우리의 영역 안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배제시키고 우리 안으로 합쳐서 우리가 같은 사회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계속 쳐내고 바깥으로 밀어내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죠.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는 아마 제 생각에 귀순자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단어가 귀순. 이제 한국으로 북한 사람이 넘어오는 귀순. 그러다 뭐 탈북, 북한 이탈주민, 올해부터는 이제 북향민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북향민이 한국에서의 또 특징적인 배제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가 열심히 리모델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북향민에 대한 배제도 굉장히 좀 한국의 특징적인 집단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이주자, 성소수자는 어느 사회에나 다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만 있는 집단, 북향민 집단이 있죠. 그래서 이 한국 내에서는 지금 이 정권에 따라서도 이제 이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정책들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그래도 이들에 대한 조금 환대의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과연 국민들도 그 환대의 분위기를 같이 옹호하고 같이 공유하는 감정인가? 라는 데에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손을 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손을 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북향민이나, 그러니까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북향민 중에서 누가, 이거 설문조사도 있어요. 실제로
당신의 집에, 옆집에 누군가가 이사를 온다면 이 보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차라리 어떤 사람이 내 옆집으로 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회의식 조사가 있거든요. 매년 나옵니다. 그 보기가 뭐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이주노동자, 두 번째가 결혼이주자, 세 번째가 난민, 네 번째가 북향민, 그리고 뭐 등등등등 있어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1번, 만약에 내 옆집으로 이사를 온다면 이 넷 중에 차라리 누가, 차라리라는 표현 내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혐오 갈라치기를 조작을 하고 있네. 누가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노동 이주자, 두 번째, 결혼 이주자, 세 번째, 난민, 네 번째, 북향민. 자, 1번, 이주 노동자가 내 옆집에 왔으면 좋겠다. 이주 노동자 한 5? 좋아요. 결혼 이주자. 결혼 이주자가 진짜 많네요. 자, 난민 혹시 있습니까? 난민? 난민 없고요. 그 다음에 북향민. 북향민. 거의 조사가 일치하네요. 거의 조사가 일치하는데 1등, 2등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노동 이주자이거나 결혼 이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노동 이주자가 1등인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해요. 그 다음에 결혼 이주자, 세 번째가 난민, 네 번째가 지금 난민은 여기서 한 명도 없었죠. 근데 조사에 의하면 북향민은 난민보다도 더 선호도가 낮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북향민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우리처럼 결혼 이주자가 선호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왜 2번 결혼 이주자의 손을 들었니? 라고 했더니 이유가 여러분도 같은 이유일지는 모르겠어요. 결혼 이주자니까 그 배우자는 한국인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옆집에 오는 사람이 결혼 이주자라서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한국인이라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조금 이주자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아직은 열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북향민이 일단 말도 통하고요. 그렇죠? 언어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한민족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향민에 대해서 그래도 내 옆집에 있으면 이웃으로서 이야기도 하고 내가 재밌는 이야기도 뭐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재밌는 이웃으로서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조사에서도 굉장히 내 이웃으로서의 선호도가 낮아요. 그래서 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직까지 한국은 그 북한을 어떤 사회적 이데올로기로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이제 어떤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감정은 많지만 그냥 북한 자체로서 다 바운더리 안에 다 집어넣고 하나의 보따리 안에 넣고 이들은 그냥 나쁜 거, 우리 사회에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호만 해줘야 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 적응 못할 사람들, 그리고 언제든지 적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향민에 대한 이 갈라치기도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정치적 특성상 어때요? 항상 정치적 이념에서 꼭 등장하는 게 이 북한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완전 극단적인 감정으로서 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성향이 항상 대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고 싫음이 굉장히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 것도 이 북한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특정한 집단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북향민 집단인데,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차별하거나 배제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탈북 북한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북한 부모님이 북한이더라도 그 자녀가 한 번도 북한을 가지 못한, 그러니까 북한 땅을 밟지 못한 북한 출신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냥 한국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가 북한에서 오셨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이제 계속해서 배제, 특정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의 세대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문, 여러분들의 뭐 등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 등록이 된 그것을 잘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원적이 적힌 증명서를 내라. 등본 초본을 내라라고 했어요. 원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의 고향이라기보다는 그 윗대 처음 호적이 등록된 주소지가 이제 원적이거든요. 저의 원적 말고 하나가 뭐죠? 저의 본적은 서울시 용산구예요. 근데 원적을 저도 이제 처음 학교에서 떼오라고 해가지고 뗐더니 뭐가 나왔냐면 저의 원적은 평양이에요. 평양실리. 왜 그렇겠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어때요? 그런 거 떼오면 막 친구들끼리 돌려보잖아요. 그런 순간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빨갱이. 저를 그래서 놀림을 굉장히 많이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자라기 때문인 건지 이 북향민을 좀 더 우리 사회에 같이 껴안아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감정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점점 평화로워지면서 이러다가 통일되는 거가 아니야? 통일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이 경제적 격차가 있으니까 통일병이 내가 부담해야 될 세금 말 그대로 통일세가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경제적인 여유가 더 없어지겠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벌써 나를 피해 입히는 사람, 나의 평범한 삶에 고통을 주고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북향민에 대해서 더 타자화하고 더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좀 온화한 생각도 같이 이어져야 되겠죠. 결국 우리는 어떤 시민정신을 가져야 되는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 시민정신에 대해서 잘 배우셨으니까 어떤 것이 도덕적이고 어떤 것이 이제 세계 시민적인 생각인 것인지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메시지를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자를 인식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경계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에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서 그들을 대하고 혐오라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자극을 받지 않는, 줄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오히려 혐오의 감정을 배제하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을 하고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또 그 다름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두려움, 불안함, 그런 것들은 점점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뜻깊은 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